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11,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의 개막을 앞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 구제 금융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호재였습니다. 한편 유럽은 보합권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유로존의 그리스 구제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로 주요국 지수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프랑스만 소폭 밀렸습니다. 유가는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습니다. 5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0.7% 떨어진 84달러 24센트에 마쳤습니다. 미국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업체로 알려진 알코아의 1분기 실적이 주당 10센트의 흑자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입니다. 미국의 3월 재정 적자가 65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재무부는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에 의한 지출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3월 재정 적자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미국의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퇴 종료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현 시점에선 많은 지표들이 아직 예비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상승세로 끝났는데요. 무엇보다 다우가 드디어 심리적 저항선인 11,000선을 종가 기준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등락이 심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모두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그리스 지원 방안이 일단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호재였고요. 장 마감 후 내놓은 알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일단은 장을 위쪽으로 밀어주는데 주요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증권 신천지점의 최정무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다우지수가 19개월 만에 드디어 11,000선 돌파를 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마감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은 지난 주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300억 유로, 달러로 약 400억 달러 차관 지원 합의 호재에 힘입어서요,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경제지표 발표도 없는 가운데 장 마감 후 알코아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본격적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비교적 한산한 거래 속에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우도 8포인트가량만 올라서 이제 11,005포인트 정도를 기록했었는데요. 장중에는 등락이 굉장히 심했었다고 합니다. 11,030포인트도 갔다가 다우는 장 막판에 하락 반전까지 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11,000선 돌파하면서 끝났다고 하는데요. 일단 뉴욕 쪽에서 나왔었던 아주 커다란 지표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월 재정 수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적자가 많이 줄었다고요? 네, 좀 줄었습니다. 어제 3월달 연방정부 재정수지 발표가 있었는데 이 지표는 시장에 큰 영향력을 줄 만한 경제지표는 아니어서 조용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3월달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653억 9천만 달러 기록해서 예상치 620억 달러보다는 많았으나 전년 동기 192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대폭적인 적자폭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 대부분 종료가 되어감에 따라 정부 재정 지출 감소가 적자폭을 줄이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달 재정 수입은 1,5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기 부양책은 올해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 적자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장중에는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앞서서 말씀해 주셨었던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 방안 합의라는 것도 커다란 호재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상 첫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다우 종목 중에 큰 종목이죠.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공개가 됐는데 일단 실적부터 전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 시장 오늘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미국 시장 마감 직후에 장중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고 마감 직후에 알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코아 1분기 매출액은 48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돼서 매출 전망치 52억 3천만 달러에는 다소 못 미치는 매출이었지만 알코아 1분기 순이익 EPS 주당 한 10센트 정도 기록해서 전문가 예상치 9에서 10센트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매출은 예상치 못 미쳤지만 순이익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양호한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알코아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장중에 1.2%,
정규장에서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사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지금 주당 순이익이 10센트 정도 전문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거나 내지는 부합하는 수치를 알코아가 내놓았는데 일단 출발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장중에 또 오르락 내리락 있었지만 결국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가 알코아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앞서서 이미 뉴욕 증시가 6주 연속 상승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7주 연속 상승 어닝 시즌 통해서 가능할까요? 일단 11,000선 돌파는 했는데 말이죠. 네, 주간 단위로 6주 연속 상승을 해줬죠. 예. 참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6주 연속 상승은 작년 3월달 이후에 1년 만에 최장기간 상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항상 그렇듯이 알코아가 어닝 시즌 첫 테이프를 끊어주면서 바이아울은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톰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한 37%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1분기에도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기업 실적 호전세가 2월 중순 이후 약 한 1개월 반, 약 한 6주 동안 이렇다 할 별다른 조정도 없이 쉼없이 달려왔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오히려 주가의 조정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주 동안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 이쪽을 반영하면서 한 9%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또 정시 격언을 생각해 보면 이런 우려감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주 연속 상승에 관해서는 기업 실적 전망은 낙관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장에 또 녹아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지간한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고서는 주가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로 소폭 밀릴 수도 있겠다. 전체적인 3대 지수로 봤을 때도 그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밀렸습니까? 네, 조금 빠졌습니다. 정확히 3개월 전이죠. 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당시가 한 1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올해. 네네. S&P 500 기업 가운데 약 한 4분의 3, 한 70% 이상의 애널리스트 추정치 이상의 실적을 낼 것이라고 시장이 그때 한껏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네. 그때 당시 다우지수가 한 1,700선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줄곧 좀 내리막세를 좀 탔거든요. 네. 2월 초에 바닥을 좀 확인을 해줬는데 약 한 3주 정도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2월 초 바닥을 확인할 때 지수가 9,900선까지 좀 네. 하락을 해줬습니다. 약 한 7%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분기에 그랬으니까 이번 분기도 그렇게 될 거야. 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예. 차익 실현, 다만 근데 차익 실현 욕구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인텔을 시작으로 수요일 날 JP 모건, 목요일 날은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구글하고 실적이 있고요. 네. 금요일 날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굵직한 초대형 블루칩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런 쪽 블루칩 쪽 실적이 좋기 때문에 7주 연속 상승 가능성도 일단은 점쳐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블루칩들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는 실적 시즌 모멘텀이 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실적 이외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차익 물량도 좀 소화 좀 할 겸 잠깐 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어닝 시즌에 어닝의 그 실적 결과가 나오면서 한 텀 쉬어주는 것도 더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에너지 비축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작년 4분기 때는 하락했지만 올해 1분기에 작년 4분기처럼 따라가라고 보장은 못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작년 4분기하고 올 1분기하고 어떤 상황이 조금 다른가요? 지금 작년 4분기 같은 케이스는 네. 일단은 여전히 그때 그리스 우려감 그런 네.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유럽 쪽에 재정 적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뉴스 보시면 그리스 지원 방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 가닥을 좀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 호전세가 지속적으로 좀 오래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전망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좀 조정은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은.
그래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또 가기 전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는 어닝 시즌 내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알코아의 실적은 일단 공개가 됐고요. 물론 장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인텔의 실적이 나오고 그 모레에는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공개가 될 텐데 은행주의 처음 그 시작을 또 JP모건이 꾸민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이번 미국의 은행주들의 1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보도를 어제 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의 한 시장 조사 업체에서요. 주택담보대출 추가 상각 규모가 300억 불에 이를 것이다. 이런 조금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약 한 2달간 쉼없이 상승하니까요. 그에 따른 경계성 뉴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크레디트 사이트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JP 모간, 웰스파고 미국 3대 대형은행들이 있는데 이쪽 네. 주택담보대출로 300억 달러 추가 손실을 좀 따안게 될 것이라면서 추가 유동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3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3조, 꽤 큰 수치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이들 3개 은행의 올해 연간 순이익 규모와 좀 맞먹는 게 상당히 좀 큰 규모입니다. 뉴욕의 시장 조사업체 크레디트 사이트는 3년 전에도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대규모 모기지 관련 손실을 예고한 바 있어가지고 네. 이번 발표 내용도 세간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이라면 2007년도인데요. 이쪽 부동산 버블 붕괴가 2008년에 이루어졌는데 약 한 1년 전에 미리 좀 발표를 해줬거든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번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표자를 보게 되면 결국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은행들의 주택 대출 관련 상각 행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 쪽에서 극적인 빠른 회복을 원하고는 있지만 주택시장 회복은 아주 현실적인 속도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각 효과가 은행 장부에 기록되는 것은 하반기,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좀 될 것인데요. 주택시장 회복 움직임을 여전히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좀 보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주택시장에서 급격한 호전이 나오지 않으면 하반기 은행업종 전망은 좀 재차 어두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좀 즐기되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잠깐 좀 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끝까지 어떤 은행주의 연간 실적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 미국의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키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거나 알코아가 마감 이후에 기대 부합하는 1분기 실적을 내놓았고 또 장 중에는 이 같은 실적 기대감 때문에 대형 블루칩들이 많이 올라서 다우가 11,000선을 돌파한 것이 뉴욕 증시의 모습이었는데요. 유럽은 그러나 부합권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 지원책이 좀 긍정적이다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주가는 조금 싸늘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네, 그리스 정치는 많이 올랐는데, 유럽 정치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처럼 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해줬거든요. 네. 미국 정치하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만만치 않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살펴보면 유럽 정치는 지난 주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의 300억 유로 차관 지원에 합의를 하면서 영국의 바클레이즈, 독일의 도이치뱅크, 프랑스의 BNP 파리바 등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최근 지수 상승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만만치 않게 출회되면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었고요. 네. 영국, 독일, 프랑스 3대 국가 모두 지수 큰 변동 없이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주말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EU 측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도울 만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EU 측에서 도와주는 규모는 한 300억 유로 정도가 되고, 또 IMF 쪽에서는 한 150 유로, 이렇게 해서 약 한 450 유로 정도가 그리스 쪽에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요. 금리는 어느 정도에서 돈을, 차관을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전해주시죠. 지금 EU 재무장관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거는 3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는 5%, 네. 5% 내외에서 결정이 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3년 이상 장기 채권 쪽에서는 한 1% 정도 가상금리가 붙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사실 유로존 뭐 IMF 공동으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뭐 그리스가 원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높은 금리가 결정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리스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생각해 보면은 그것보다는 또 낮은 저리로 돈을 일단 빌려다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리스 지원 확정 때문에 유럽 쪽에선 또 은행주가 급등했다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끝으로 상품 쪽 얘기도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유가는 지금 4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면서 뭐 배럴당 0.68달러 하락한 84.3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뭐 85달러가 소폭 좀 붕괴가 됐는데요. 약세 이유로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원유 재고량이 5년간 평균치에 비해서 7.1%나 많다는 에너지청 자료가 나온 뒤에 공급 강의 우려가 좀 있었고요. 네. 시장에서 배럴당 85달러대 가격을 지지할 만큼 충분한 수요가 있느냐 하는 좀 펀더멘탈적 문제가 좀 제기되었던 게 하락의 원인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뭐 금값하고 달러 인덱스는 뭐 큰 변동 없이 강보합 마감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밤 일정을 챙겨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오늘 밤엔 드디어 IT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인텔이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장 중에 나오나요? 아니면 장 끝나고 공개가 되나요? 장 중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컨센서스는 일단 예상 EPS는 한 주당 한 0.38달러 정도, 한 38센트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뭐 전전 동기 한 11센트 정도였는데 뭐 전전 동기에 비해서 한 245% 정도 네. 증가 좀 훌륭한 실적을 좀 내놓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 화요일 날 1분기 영업이익이 뭐 4조 2천억 정도 네. 이렇게 훌륭하게 좀 발표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뭐 87만 원을 넘으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보여가지고 뭐 83만 원까지 재차 좀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뭐 인텔 주가가 실적을 좋게 내놓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뭐 시장의 이목은 최근에 들어서 뭐 가장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인텔의 실적이 좋으면은 우리 쪽의 IT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인텔 같은 경우에도 뭐 이쪽 반도체 관련 뭐 그쪽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네. 쪽도 뭐 좋았지만 뭐 인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텔도 그동안에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해줬거든요. 네. 해줬기 때문에 뭐 이쪽도 실적이 나오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어느 네. 정도는 좀 차익성 매물도 좀 출회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오히려? 보여집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인텔 1분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뭐 200%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좋은 실적을 내놓고 주가는 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정무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 증시도 좀 어떻게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제 환율에 발목이 잡혔었습니다. 오늘장 전망 들어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 IT 그리고 자동차 모두 다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1710, 1730막 얘기하다 갑자기 1710이에요. 이제 뭐 1700이 지지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 이제 어제 갑자기 뭐 환율 변수가 좀 부각이 되면서 네.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해왔던 IT 자동차 업종에서 강하게 좀 시장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장이 이제 뭐 1700선이 뭐 깨지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 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아직까지 환율 변수 가지고 시장 주도 주권의 어제 그 조정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1700을 하회하기에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지금 원래 기조적으로 올해 뭐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각이 그렇죠. 유지가 좀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또 너무 급락을 또 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네. 시장에서 단기 악재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외국인 쪽에서 달러가 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나오는 그래서 워낙 환율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면에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국내에 달러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시각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환율 가지고 지금 17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시장은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하시면서 오늘 장을 좀 전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한 이틀 정도는 외국인이 장중에는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네.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래가 좀 나오면서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네. 지금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물론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뭐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거나 대형 최근에 좀 주도적으로 가지고 왔던 IT 자동차 업종을 팔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네. 그동안에 뭐 너무 많이 샀었기 때문에 잠깐 가격 조정이 나와서 뭐 소량의 물량은 좀 내놓을 수가 있겠지만 전기전자나 자동차 업종은 아직까지 뭐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나오는 쪽은 기관의 펀드 환매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시장에 좀 악재가 좀 되는 부분이고 네. 외국인 쪽에서는 아직까지 IT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네. 장은 아직까지 주도주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도 어제 IT 특히 자동차 업종에 어제 하락세가 좀 컸는데 네. 오늘 IT 자동차 업종의 반등 강도가 시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 우리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나쁘진 않았는데 어제 우리가 환율 변수로 의외로 장이 좀 빠져가지고 네네. 투자자분들이 좀 더 올라셨을 텐데 그렇죠. 어제 미국이 뭐 고대하던 11,000선, 다우 11,000선을 어제 뭐 종가상 이제 찍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는 조금 더 상승세로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어제 뭐 가격 조정이 나왔던 대형주들이 다시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이 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서 이런 종목들이 주도권을 해서 시장을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늘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700포인트 하위 가능성은 아직까지 뭐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네.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뭐 상승 추가적인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네.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상승 기조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격적이 나왔던 대형주들은 조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네. 이렇게 좀 전략을 좀 병행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IT라든가 자동차 이 정도 가격이면은 기다렸던 조정이 온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격적인 면에서? 네, IT 업종에 대해서 특히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고점 대비 한 10% 가까이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가격적으로. 네. 그래서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한번 사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자동차 업종은 환율에 지금 갑자기 급락을 좀 했는데 네. 환율에 대해서 영향력이 IT 쪽보다는 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IT 쪽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주는 느낌이 있어서 네. 기관 쪽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그렇게 좀 사주는 느낌이 좀 덜 나거든요. IT 네, 쪽보다는. 이젠 차익 실현하고 완전히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며칠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뭘 확인하나요?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해주는지 외국인들이 기관 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 주는지를 하루 이틀 정도 확인을 하시고 환율이 하락이 좀 멈추는 것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네. 자동차 업종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IT 업종들은 하이닉스나 LG나 이런 것들은 가격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왔다고 좀 판단이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해서는 한번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될 거. IT랑 자동차 업종이 주도주는 맞는데 네. 지금의 수급 여건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보다는 IT 업종을 좀 더 매수를 해보시는 네. 포커스를 IT 업종 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한간에는 IT 자동차 아직까지 그 주도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섹터를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 오히려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는 전략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야금야금 IT 자동차가 지금 시장을 주도해 오면서 네. 코스닥 IT 장비 업종들이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같이 따라오는 종목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을 워낙 매매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드렸는데 네.
코스닥 IT 장비 관련주들은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범위를 조금 넓혀 보셔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뭐 몇 번 더 확인해야 될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는 좀 범위를 넓혀 가시는 거는 네. 조금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예, 지금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미화나 절상 문제도 지금 거의 뭐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계속해서 뭐 연간으로 봤을 때도 하락 트렌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인데 워낙 강세 수혜주 쪽으로 보는 건 일단 뭐 안전한 대안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원화 강세 수혜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너무 주도주들만 지금 특정 한 10개 종목 가지고만 장을 좀 올렸었는데 네. 어제 보시면 이제 환율 관련해서 원화 수혜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네. 나옵니다. 예, 뭐 CJ 제일지당이나 이런 관련주들 네. 그리고 외화부채가 많이 있는 항공주들 네. 뭐 아시아나항공이야 개별 기업의 그쵸. 좀 재료 특정 변수가 때문에. 재료가 있기 예. 때문에 조금 급등이 나온 거고 대한항공도 보시면은 최근에 뭐 실적도 물론 좋겠지만 원화 강세 수혜주로도 많이 부각이 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뭐 가격이 최근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전혀 네. 가격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환율은 시장 트렌드상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포인트 상에서 조금씩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화 강세 수혜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단기적으로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지금 막 가격 메리트가 생긴 IT 쪽에 있는 자동차보다는 IT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런 종목을 좀 골라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시장 뭐 매매를 하고 뭐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IT 업종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수급도 가장 좋기 때문에 네. IT 업종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상 뭐 20, 30%의 비중상 장기적인 종목으로 좀 담아가실 종목들은 이제는 환율 관련 수혜주들 네. 이런 종목들 좀 담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앞서서 하이닉스 얘기하셨으니까요. 네네. 예, 하이닉스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뭐 오늘 뭐 하이닉스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예, 뭐 최근에 29,400원 뭐 장중에 고점 찍고 어제 종가가 26,900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 쪽에서는 조금 물량이 좀 나오고 하이닉스가 좀 블럭들이 지나고 난 뒤에는 추가적인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타났었는데 가격적으로 뭐 한 10% 가까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뭐 팔고 있냐?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펀드 환매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급등했던 종목들, 대형주들, 비싼 종목들을 좀 팔다 보니까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기관 매물이 나오곤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다 받아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T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좀 민감하게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 하이닉스로 제가 단기 대응을 좀 하시라고 하이닉스 종목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네. 하이닉스가 이제 뭐 6월 말 되면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1분기 때 매출이 뭐 한 2조 8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서치 센터 쪽에서 발표가 되는 거 보면 올해 뭐 영업이익으로 4조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4조 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 1분기 영업이익이 8천억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영업이익입니다. 뭐 적자가 나던 하이닉스가 올해 반도체 업황 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1분기에 8천억까지 난다는 거는 네. 회사 자체가 완벽하게 탈바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IT 업종에 대한 사랑도 네.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개선도 이런 거 다 따져보면 하이닉스가 시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뭐 가격 메리트 제가 좀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단기적 대응 차원에서 하이닉스를 한번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제 종가 정도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지수에 대한 부담이 이제 뭐 지금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장이 좀 가지 못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좀 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이 한 29,000원 선 정도만 되면 한번 이익 실현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종목은 제가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보면은 뭐 일봉상 보면은 5일선, 11선이 깨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한 5% 정도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잠깐 쉬었다 갈
그러면은 장이 쉴 것 같은 느낌이 좀 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5%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라고 제가 손절가는 25,5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리 대형 종목이고 수급이 괜찮아도 장이 가지 못하고 장이 쉬어버리면 종목상 기간 조정이 나오든 가격 조정이 나오든 조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한 5% 정도 잡고 만약에 오늘 25,500원. 약간 떠서 출발하면 얼마까지 매수가를 조금 더 붙여볼 수 있을까요? 시장이 밑으로? 아침 뭐 시초가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나와서 뭐 27,000 그러니까 1% 정도권 예 그리고 너무 급하게 또 따라가시면 제가 목표가가 29,000원밖에 안 불러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먹을 게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뜨면은 따라가서 잡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고점 대비 지금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9,000원까지 보는 전략 얘기하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은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6%에서 5.2%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것보다 0.6%포인트나 상향 조정을 한 것인데요.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수출과 내수 성장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내림폭을 키우면서 연 저점을 다시 갈아치웠죠. 저환율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IT, 자동차 등 수출주가 어제 직격탄을 바로 맞았는데요. 위완화 절상이 임박한 가운데 19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온 원달러 환율. 앞으로는 어떨까요? R&D 투자를 확대한 기업들이 비교적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대차,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 등 4곳은 최근 3년간 코스피지수 상승률보다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R&D 투자와 주가의 상관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한미 FTA에 조속한 비준을 강도 높게 촉구를 했습니다. 한미 FTA 교섭의 시작은 한국 하기에 따라 시간 문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와 했던 인터뷰 내용 보다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해왔던 동국제강이 인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전략적 투자자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PEF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동국제강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여력이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의문 또한 인수 포기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치 전망치를 수정해서 또한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대폭 끌어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죠. 이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이제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한 바는 있는데요. 네.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 어제 나온 것입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난해 연말 발표치가 4.6%였으니까 0.6%포인트 대폭 올려잡은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6.6%, 또 하반기에는 4%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한국은행은 그 근거로 이제 총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수와 설비 투자도 회복 속도가 역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점을 꼽았습니다. 좀 부분별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건설 투자를 제외한 거의 전 부분에서 이 기존 전망보다 성장률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네. 특히 가계소득 증가와 또 회복 심리, 이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이 민간 소비 성장률이 기존의 3.6%에서 4%로 이 상향 조정이 되고요. 또 기업 이익이 증가해서 이 명목 임금 상승률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점도 이제 꼽힌 바가 있습니다. 네, 총재 바뀐 한국은행 지금 뭐 성장률 전망치까지도 5%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발표를 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난해 연말에 정부가 제시했던 성장률하고 되게 지금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금리 인상 시기는 더 미뤄지겠다 이런 관측이 더 힘을 얻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가 안정을 꾀하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저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이제 정부 전망치가 이제 5%였죠. 그리고
그리고 예. KDI 전망치가 5.5%인데 이 사이에 놓였다. 어떻게 보면 좀 중앙은행의 전망치치고는 조금 의아스러운 면도 있는 바가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국은행은 오히려 이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오히려 내렸습니다. 이 지난해 한국은행이 밝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8%였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0.2%포인트 내린 2.6%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이제 고용 전망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올해와 내년에 이제 각각 24만 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지난해나 2008년에 비해서는 물론 개선된 수준이긴 하지만 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확연히 8만 명 이상 적은 확연히 떨어진 수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성장세는 높아지고 물가는 안정되는데 고용은 불안하다. 이 한마디로 그렇죠. 요약을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는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이번 수정 전망에는 앞으로 성장과 회복에 무게를 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좀 지속될 것이 않겠느냐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둘기파의 신임 총재를 맞은 한국은행이 이제 정부와 KDI가 갖고 있는 5%대 성장률 전망치에 일단은 동참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에서 큰 변수였던 원달러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중 최저치 1년 7개월 만에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어제 기록을 했는데 장중에는 1111원대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 환율의 내림세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 뭐 환율의 가파른 내림세 지금 뭐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전날보다 4원 내린 1114원 10전에 이제 거래를 마쳤죠. 2008년 9월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한마디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어제 환율 같은 경우 유로권 국가들의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로 이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개장 초부터 내림세를 줄곧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위안화 절상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 내림세가 장 막판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성 물량이 어제 이제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어서 소폭이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4원 정도 내린 1114원에 이제 환율 시장이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문제를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제 네네. 과연 환율이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떨어질 것이냐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앞으로 좀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좀 당분간 환율 역시 좀 하락세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또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외환 당국의 개입과 또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좀 이어질 경우 달러당 한 1,100원대 초중반 선에서 또 지지될 것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도 또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항상 문제는 또 선반영이라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일종의 이제 선반영에 따른 반작용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이 위안화 절상과 반대대로 원화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현재로서는 좀 이런 점까지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위안화 절상 아시아 통화 동반 강세 베팅하고 있는 여괴가 또 어떤 움직임을 위안화 절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위안화 절상 이슈를 중심으로 앞뒤 원달러 환율 흐름을 좀 특별히 속도를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기업들이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다 할 R&D 투자를 좀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R&D 투자를 꾸준히 해왔던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좋았다.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기업들이 어려우면 이제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바로 이 연구개발비 또 마케팅 비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 R&D 투자를 확대한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률은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경제신문이 어제죠. 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가운데 이 뭐 지주사와 금융사를 제외한 총 33개 기업의 이 최근 3년간 사업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그 결과 이 매출액에서 이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이 현대자동차와 같은 총 5개 업체의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훨씬 웃돈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난 2007년 같은 경우입니다. 이 R&D 비중이 총 3.48%에 불과를 했는데요. 이게 꾸준히 올라가서
2009년도에는 4%를 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가 상승률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75%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위기 이후 꾸준히 R&D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주가 상승률이 47%를 보이면서 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 19%를 훨씬 2배 이상 웃도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요. 네. 이 밖에 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도 이 금융위기 이후 매출액 대비 R&D 투자 금액을 꾸준히 늘렸는데 이에 따라서 이 주가 상승 역시 또 정비례하는 모습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제 꾸준하게 R&D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장의 이익에만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성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미래의 이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도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관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기업 가치나 또 기술력을 기준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높아서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를 했죠.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일정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 쪽에 한미 FTA에 조속한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중에 있었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여기 자리에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미국과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아주 강도 높게 좀 촉구를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바로 미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바로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대중통상 규모가 이 미국에 비해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이 경제적으로 너무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좀 기조보다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아가고 훨씬 더 강력하게 좀 촉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중국과의 통상 비중이 늘어날 거니까 미국 너희들도 우리와 통상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FTA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러한 점을 또 강조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한미 FTA 같은 경우 단순한 양국 경제협력 차원을 떠나서 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북한 관련한 언급도 있어서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면서 이 화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 북한 경제, 주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부가 설명하고 실패한 것을 인정을 해야만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언급으로서 이 화폐 개혁 문제가 언급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북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처음인 것만큼 우리 정부의 앞으로 이제 대북 전략에 있어서도 좀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동국제강 M&A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우건설 인수 얘기를 다시금 접으면서 동국제강 주가가 13%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하게 된 이유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국제강이 이제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대우건설 투자자로 참여해달라는 대우건설 채권단 산업은행의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 참여 의사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동국제강은 이제 당초 이 지난 1월 산업은행이 조성하는 이 대우건설을 위한 이 사모펀드 PEF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사실 세운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 동국제강의 당시 이제 장세주 회장 같은 경우는 이 대우건설이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동국제강도 글로벌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 장기적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면은 인수에도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점이 뒤집어지면서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어제 주가가 13% 넘게 어떻게 보면은 가격 상승폭에 거의 가까이 가는 것만큼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어제 하지만 별다른 이제 진전이 없게 되자 이제 인수 방침을 철회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동국제강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매각 진행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 소액주주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더 이상 기다릴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동국제강은 이 향후 그룹의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뭐 M&A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본업인 철강 산업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동국제강이 총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완료한
이 충남 당진 공장을 비롯해서요. 또 이걸 조기에 성장 동력화하고 또 이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이 브라질의 이 고로제철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좀 당분간 역량을 집중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점을 저희가 또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다우는 기다렸던 심리적 저항선인 11,000선을 마감 종가 기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8포인트가량 올라서 11,00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알코아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시장의 예상치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호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장 중에는 이 같은 실적 기대감 때문에 대형 블루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어닝 시즌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뉴욕 증시 이번 주에 과연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밤에는 인텔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